우리나라 삼국지. 제43부 한예 관부. 파도들이 거품을 물고 앞다투어 해변으로 밀려온다. 날이 따뜻해지자 바다는 몸속 깊이 숨겨두었던 푸른 속살을 마음껏 드러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듯 어수선한 속세와는 달리 바닷가의 풍경은 한가롭다 못해서 지루할 정도였다. 바위에 앉은 갈매기는 파도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부서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실증이 났는지 오른쪽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부리로 깃털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마치 지진처럼 그 진도가 점점 심해졌다. 심상치 않은 진동에 놀란 갈매기 떼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잠시 후 수천인지 수만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말들이 땅을 구르며 달려왔다. 삽시간에 파도 소리가 우박처럼 떨어지는 말발굽 소리에 묻혔다. 마치 땅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에 해안에 자리 잡은 숲을까지도 두려움에 떨었다. 기병의 선대에 선 코타의 얼굴로 따스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여름에도 선선한 날씨인 북방을 누비던 장수에게 있어 남쪽 바닷가의 풍광은 이국적인 정취를 불러일으킬 만도 했다. 하지만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온 이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장수는 눈을 환하게 해주는 바다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로지 공격해야 할 성만이 존재했고 싸워서 쓰러뜨려야 할 적군만이 보일 뿐이었다. 고타하에게 있어 지금의 삶은 덤과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광개토 태왕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던 거란인들에 대한 복수를 마치자 그는 살아야 할 이유를 잃고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고타하가 거란 원정을 마치고 도성으로 돌아온 뒤 두문불출하자 광개토 태왕은 몸소 그를 찾았다.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던 고타하는 태왕의 갑작스런 병문안을 받고 황급히 일어나 예를 갖췄다. 태왕이 오랜만에 고타하를 보니 죽음을 앞둔 병자의 몰골이었다. 그에게서 지난날 전장을 누비던 용장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다. 광개토 태왕은 다짜고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칼등으로 고타하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다. 비록 칼등이라고는 하나 충격이 매우 컸다. 복수심에 불타던 과거의 고타하는 죽었다. 이제는 나에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고타하만이 남았을 뿐이다.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내 명령만 따르면 된다. 광개토 태왕은 이 말만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일어선 고타하는 그제야 길이 보이는 듯 했다. 그가 과거에 맹세했던 대로 광개토 태왕의 의지가 곧 자신의 가야 할 길이었다. 이후로 고타하는 전보다 더욱 용맹스러운 장수가 됐다. 이제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태왕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금성에 주둔하고 있던 외장 도석별은 고타의 김하군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결전의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금성에서 고구려군을 맞기보다는 나아가 싸우는 쪽을 택했다. 상대가 공성전에 뛰어난 고구려군이라면 성을 지키며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싸움에서 지더라도 쉽게 달아나려면 성문을 열고 나가서 고구려군을 맞이하는 편이 나았다. 게다가 왜군이 수성전보다는 평지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도석별이 성 밖에서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한 이유였다. 신라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군사들이 모이자 왜군의 병력은 2만 5천 명을 넘어섰다. 그 수요로만 따진다면 고구려군과 호각지세를 이룰 만했다. 그러나 서전에서 고구려군에게 패한 이후로 왜군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었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마치 목동을 잃은 양떼와 같아서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해도 맹수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었다. 도석별은 형산강 하류에 위치한 들판에 진을 치고 남하하는 고타의 고구려군을 맞아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선단을 호고주로 은밀히 이동시켰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언제라도 바다로 탐할 속셈이었다. 이때 고타는 이미 첩자를 통해 왜군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고타는 부장 연고야에게 5천의 기병을 주어 형산강을 따라 남하하여 왜군의 배후를 치게 하고 자신은 고구려 기병 1만과 신라 보병 5천을 이끌고 형산강으로 나갔다. 그런 가운데 고타는 아장 좌협신에게 나머지 5천의 군사를 주어 호고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도석별은 고구려군이 형산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강변을 따라 궁수들을 배치해서 화살을 쏘게 했다. 고구려군은 방패를 써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한편 각궁을 쏘아 왜군을 멀리 물러나게 하고 부교를 놓아 강을 건넜다. 이 당시 고구려 군사들이 사용하는 각궁은 탄력이 다른 여러 재료를 합해서 만든 복합궁으로 단일 재료로 만든 외의 활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길었다. 도석별은 도강 저지선이 너무도 쉽게 뚫리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고구려군의 움직임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고 날아드는 설계처럼 거침이 없었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도석별은 미리 구상해두었던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앞선 싸움에서 고구려 철기병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에 되도록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일단 경기병을 동원하여 고구려군의 측면을 치고 들어가 결안시킨 후에 보병을 이용한 접근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고구려의 철기병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왜의 본질을 향해 치고 들어갔다. 왜군들은 진격하는 고구려군을 막기 위해서 화살을 날려보았지만 그들의 화살은 고구려 군사들이 입고 있는 철갑을 뚫지 못했다. 고구려의 철기병은 먹이에게 달려드는 맹수처럼 왜의 본진을 덮쳤다. 용맹한 고구려 군사들에게 크게 겁을 먹은 왜의 군사들은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다. 철기병의 선두가 왜군의 본진에 뛰어들자 왜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도석별은 군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달아난 군사 몇 명이 목을 베어 본보기를 보였다. 하지만 그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사들의 도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실 도석별조차도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왜군의 진영은 폭우에 뚝이 터진 듯 무너져 내렸다. 고구려 철기병에 뒤이어 나타난 신라의 보병들이 사방으로 달아난 왜의 군사들을 쫓아가 도륙했다. 왜군의 시체가 하천을 메우고 벌판에 산같이 쌓였다. 그동안 토성까지 빼앗기고 고초를 당하여 했던 신라인들의 울분이 담긴 창칼이 사방에서 허공을 갈랐다. 마치 왜군에게 희생된 신라인들을 위한 진원굿이라도 벌리듯 사방에 왜군들의 피와 살점이 뿌려졌다. 그러던 중에 왜군의 후위에서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타의 명을 받고 왜군의 배후로 침입했던 연고야의 군대였다. 이를 악물고 버티던 외장 도석별도 후방에서 들려온 고구려 군사들의 함성 소리에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사라졌다. 왜군의 후방에서 고구려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두의 고구려 장수 연고의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휘날렸다. 왜군은 꼼짝없이 포위당한 신사가 됐다. 도석별은 포위망을 빠져나갈 길을 찾다가 고구려 군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신라 보병 쪽을 택했다. 간신히 몸을 빼낸 도석별은 추격병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벌판을 벗어나 고개에 다다랐을 때 도석별은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문득 정신을 차렸다. 어디선가 바다 냄새가 풍겨왔다. 도석별이 뒤를 돌아보니 부장 노의청이 2천여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뒤따라오고 있었다.
고구려 추격병은 진작 떨어져 나갔는데 뒤를 따른 자신의 부하들을 적병으로 인하고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쳐왔던 것이다. 도석별은 부하들 보기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부장 노의청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바다가 보일 것입니다.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은 우리 선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석별은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많은 군사를 잃은 패장으로서의 모멸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그는 당장 칼을 뽑아서 차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었다. 이번 패전에 대한 벌은 달게 받아야겠지만 당장은 살아남은 군사를 안전하게 퇴각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노의청이 선두에 서서 고개를 넘는데 갑자기 길 양옆 언덕에서 화살이 무수히 날아왔다. 왜군들은 여기저기서 쓰러져 죽어갔다. 화살이 한동안 날아오다가 멈추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시퍼런 도끼와 칼을 든 고구려 군사들이 튀어나와 정신이 나가 있는 왜군들을 무참히 돌격하기 시작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외 군사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팽개치고 그 자리에서 항복했다. 도석별은 거미줄에 얽혀 버둥거리다 죽어가는 날벌레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때 고구려 장수가 다가와 도석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고타가 미리 파견해두었던 좌협신이었다. 도석별은 이제야 자신이 고타의 손에 놀아났음을 깨닫고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찔렀다. 도석별의 몸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고타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곧장 금성으로 찾아갔다. 고구려의 대군이 노도처럼 들이닥치자 성을 지키고 있던 천여 명의 왜군들은 성 안의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 성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출현에 용기를 얻은 금성의 신라 백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왜군의 퇴로를 막고 고구려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활짝 열었다. 결국 성민들에게 가로막혀 도망치지 못한 왜군들은 성 안으로 들이닥친 고구려 군사들에게 두 손 들고 항복했다. 금성을 되찾은 고타는 광개토 태왕에게 전령을 보내 전과를 보고하고 나서 하슬라성에 머물러 있는 내무왕에게 도성을 탈환했다고 알렸다. 이 소식을 들은 내무왕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당장 도성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라고 재촉했다. 신하들이 모두 나가자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만 있던 보반 부인이 왕에게 넌지시 말했다. 아직 도성으로 돌아가기는 이릅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내무왕이 의아하여 물었다. 지금 금성은 고구려군의 치하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폐하 또한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고구려 장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과연 그러한 수모를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내무왕은 나이가 들면서 배포가 작아져 자주 변덕을 부리고 사소한 일에 얽매였다. 내무왕은 보반 부인의 말을 듣고 고구려 장군 고타의 거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네 어찌 그런 꼴을 보고 참을 수 있겠소? 당분간은 이곳에 계속 머물기로 합시다. 내무왕은 생각만 해도 분이 치밀어 오르는지 얼굴이 붉어졌다. 내무왕은 병을 칭탁하고 금성으로 돌아갈 날을 미루었다. 갑자기 왕명이 번복되자 이찬 대서진은 다른 신하들과 함께 왕을 찾아가 아뢰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폐하께서 나라의 중심을 바로 세우셔야 하옵니다.
외적에게 도성을 빼앗겼다가 상국의 도움으로 다시 찾았으니 한시라도 빨리 도성으로 돌아가 고초를 당한 백성들을 돌봐야 하옵니다. 짐도 그러고 싶지만 몸이 온전치 않으니 원행을 하기는 무리일 듯 싶구려. 대서진은 왕의 얼굴에서 병색을 찾을 수 없었다. 필시 다른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왕후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소신이 먼저 도성으로 가서 폐하의 입성을 준비하겠사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대서진은 일단 몇몇 신하들만이라도 도성으로 돌아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무랑은 대서지의 청이 탐탁지 않았지만은 딱히 이를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어 승낙했다. 대서지가 수행원을 이끌고 떠나던 날, 보반부인은 불안한 얼굴로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보반부인이 왕을 중동길에서 하슬라송에 머물게 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인 눌지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토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서지가 고구려 장수와 서로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눌지가 고구려 태왕과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태자가 될 때까지는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서지가 왕보다 먼저 토성으로 떠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였다. 왕후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만일 대서지가 토성으로 돌아가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고구려의 힘까지 등에 업는다면 내무랑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설 수도 있었다. 걱정에 잠겨있던 왕후의 귀에 내무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께서 뭘 하고 있는 게요? 늙은 왕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작아지고 떨림이 심해졌다. 초가 타들어가듯이 쇠가는 왕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눌지의 앞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 왕후의 마음은 물먹은 집더미처럼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대서지가 금성에 도착할 무렵 고타는 신라 각지에 군사를 보내 남은 왜군들을 소탕하고 있었다. 이제 신라 영토는 거의 수복된 상태였다. 도성에 들어선 대서지는 고타를 만나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공적을 칭송했다. 이 모두가 고구려 태왕의 하해와 같은 은덕과 장군의 비할 데 없는 지략과 용맹 덕분입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저 폐하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고타는 자신을 낮추고 모든 공을 광개토 태왕에게 돌렸다. 대서지는 고타를 보면서 흔들림 없이 우뚝 선 남산의 마애부를 연상했다. 그에게서는 불안이나 가식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이를 성취했을 때 잔잔한 미소로 그 기쁨을 드러낼 뿐이었다. 대서지가 보기에 고타는 바위에 새겨진 부처처럼 과묵하지만 경이로운 존재였다. 고타가 대서지를 바라보며 특유의 진지한 말투로 말했다.
이제 이찬께서 오셨으니 이곳을 맡기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을 지킬 병력을 남기고 갈 테니 그동안 고통받은 백성들을 위무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의 행보는 어찌 됩니까?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킨 주모자라 할 수 있는 임나국을 응징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군대가 종발성을 차지했다 하니 나아가 힘을 보태려 합니다. 대서진은 고구려군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작전에 감탄하여 혀를 내둘렀다. 고구려군이 천하를 호령하게 된 이유를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대서진은 힘없는 신라의 신세가 한탄스러웠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나라의 힘을 키워 강국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신세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이 되어야 할 매물왕은 나이가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욕심 많은 왕과 왕으로 옹립하려는 왕자 눌지는 아직 큰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였다. 대서진은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아들인 실성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혈연의 정에 얽매여서 실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고구려에 머물면서 앞선 문화를 접하고 광개토 태왕의 뛰어난 국가 경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실성이야말로 약소국인 신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였다. 대서지로 하여금 금성을 지키게 한 뒤 고타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야 땅으로 쳐들어갔다. 가야 연합군에서 이탈한 알라국, 골포국, 사물국 군사들은 고구려군이 당도하자 쌍수를 들고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고타의 군대는 힘들이지 않고 임나국으로 곧장 쳐들어갈 수 있었다. 고타의 군대가 염성에서 30여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종발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진여로부터 전령이 왔다. 고진연 목만치의 군대와 대치하면서 고타가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그는 단독으로 싸운다 해도 가야군을 제압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고진연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그 전에 압도적인 힘을 보여줌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손을 들게 만드는 것을 가장 뛰어난 전략으로 여겼다. 막강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게 된 임나국으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동맹군인 왜군이 고구려군에게 대패했고 주변의 소국들도 등을 돌린 데다가 힘이 되어주리라 기대했던 백제만도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고진연, 임나국왕이 절망에 빠져 항복하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목만치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 목만치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색이 된 임나국왕 앞에서 승리를 호언장담했다. 비록 고구려군이 강하다고는 하나 신라의 도성을 단번에 손에 넣은 자신의 무용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려는 것이었다. 과신은 작은 화를 큰 화로 키우기 마련이었다. 그것이 국가의 흥망과 관련이 있다면 화를 넘어서 커다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목만치는 군사 2만을 이끌고 염성 방어에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럴듯한 전략이 세워져 있었다. 먼 길을 달려온 고구려의 약점은 보급선이 길다는 것이었다. 비록 신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전란을 겪으며 피폐해진 신라가 수많은 고구려군의 보급을 오래도록 부담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성을 굳건히 방어하며 시간을 끌면 고구려군의 보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었다. 이처럼 고구려군이 궁지에 몰리면 지금껏 망설이고 있던 백제 아신왕도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칠 것이었다. 고진현은 여러 날 기다려도 염성에서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마침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백제의 아신왕이 언제 딴 마음을 품을지 몰랐으므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을 써야 했다. 그것은 압도적인 공격력을 발휘하여 단번에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고구려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었다. 때마침 고타의 군대가 염성 부근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고진현은
드디어 성을 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제 싸울 여건이 마련됐으니 최적의 공격 시간을 정하면 될 일이었다. 다음 날 새벽, 목만치는 다급한 부장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고구려 군사들이 북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성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목만치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갑옷을 갖춰 입고 성벽보로 나갔다. 목만치는 차오른 밀물처럼 서서히 전력을 채워오는 고구려군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제야 주변국들이 고구려군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흔들림 없이 적을 향해 보내는 집요한 시선과 서두르거나 망설임 없는 절제된 움직임, 적의를 표출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위압감 등이 뒤섞여 저들과 싸우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던져주었다. 목만치는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면서 두려움을 떨쳐냈다. 그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군사들에게 방어태세를 명하고 독려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기세에 질린 염성의 임나 군사들은 이미 싸울 의지가 꺾여 있었다. 그들은 아짓과 덕선에 사로잡힌 목만치보다는 훨씬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목만치의 호령이 두려워 성벽 위에 무기를 들고 서 있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성 밖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고구려군의 공격은 성의 북쪽에서 먼저 시작됐다. 석포에서 발사된 바위덩어리가 포물선을 그리며 성벽을 무참히 때렸다. 염성의 성벽은 고구려군의 석포 공격에 의해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고구려군의 석포는 지난 관미성 전투 때보다 그 위력이 배가 되어 있었다. 고진현 다른 쪽 성벽을 놓아둔 채 오로지 북쪽으로 공격을 집중했다. 하지만 성을 수비하는 목만치 입장에서는 다른 쪽 성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쪽 성벽은 어느덧 곳곳에 구멍이 뚫려 성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지경이었다. 목만치는 할 수 없이 남쪽과 서쪽 성벽에 배치했던 군사들의 일부와 성민들까지 동원해 급한 대로 나무와 돌로 구멍을 메웠다. 동쪽 성벽에는 금성에서 내려온 고타의 군대가 당도해 있었으므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염성의 군사들이 모두 고진여의 군대가 성의 북쪽으로 쳐들어오리라 여기고 있을 때 난데없이 서쪽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나타났다. 순식간에 성벽에 접근한 고구려 군사들은 사다리와 갈고리를 이용해 빠르고 능숙하게 성벽을 타올랐다. 그 뒤에서 군수들이 화살을 쏘아 이들을 넘어했다. 서쪽 성벽들을 지키던 임나 군사들은 온 힘을 다해 이를 막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성벽에 오른 고구려 군사들은 수비하던 임나 군사들을 제압하고 깃발을 꽂았다. 서쪽 성벽 위에서 고구려군의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본 임나 군사들은 망연자실하여 멈추어 섰다. 목만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고구려 군사들이 날래고 용맹하다고는 하지만 단 몇 시간 만에 성의 수비가 무너졌다니 믿기지 않았다. 불이 나게 뛰어온 부장 설범이 다급하게 하겠다. 고구려 군사들이 성벽을 따라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섬뜩한 전율이 목만치의 온몸에 전해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칼을 버리고 고구려군에게 투항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부하들의 시선을 보니 체면상 항복이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부하들로부터 격려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게 속 편했다. 내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비겁하게 저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목만치의 비장하기 이를 데 없는 강변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군사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염성의 군사들은 목만치가 오로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죄 없는 자신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임나국의 군사들은 백제계인 목만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야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강한 장군 설범은 백제 관장인 목나근자의 후광을 입어 대장군의 직위까지 오른 목만치를 혐오했다. 이대로 부하들을 희생시킬 셈이오. 설범은 목만치의 독선적인 처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고구려 군사들이 성벽을 넘어 몰려오는 다급한 상황이 목만치에 대한 그의 정의를 더욱 부추겼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설범은 목만치의 말에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임나국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장본인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참으로 뻔뻔했다. 설범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들고 목만치의 목을 겨눴다. 신정 나라를 위한다면 장군의 목을 내놓으시오. 내 그 목을 들고 나가 고구려 왕에게 바치고 나서 사죄하겠소. 그러면 열국만은 막을 수 있을 것이오. 금방이라도 목숨을 바쳐 싸울 듯이 기세를 올리던 목만치도 막상 목에 칼이 겨누어지니까 살고 싶은 영혼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우리끼리 이래서는 안 되네. 목만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범을 달렸다. 설범은 목만치의 비굴한 태도를 두고 그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커졌다. 설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걷어내듯이 칼을 휘둘렀다. 목만치가 칼을 맞고 쓰러지자 임나의 군사들은 설범 주위에 모여들어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로써 삼환을 아우르는 대국을 건설하려던 목만치의 웅대한 포부는 그 빛을 잃었다. 임나국왕은 목만치의 죽음을 전해 듣고 저항을 포기한 채 고구려군에 무조건 항복을 했다. 이리하여 임나국을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과 외연합군의 신라 침입으로 촉발된 전쟁은 고구려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승전보를 전해들은 광개토태왕은 전후의 수습을 위해 명림자부와 실성 등을 대동하고 근위대의 호의를 받으며 토성을 떠나 하슬라성으로 내려갔다. 보반부인은 고구려군이 너무도 쉽게 임나국을 제압하자 매우 당황했다.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미처 태자로서 눌지의 입지를 굳힐 시간이 없었다. 그에 반해 대서진은 금성에서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민심을 얻어나가고 있었다. 이리 되니 내무랑과 눌지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들의 안위에만 정신이 팔려 백성을 도외시했다는 비난뿐이었다. 보반부인은 눌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일 대서진아 그의 아들 실성이 왕위에 오른다면 두 모자는 살아남기 힘들었다. 왕가에서 태어나 평생을 왕궁에서 살아온 왕후였기에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상대라면 애초부터 싹을 자른 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눌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왕궁을 빠져나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탈환해야 했다. 광개토태왕이 신라와의 국경인 니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무랑은 중신들을 이끌고 니하를 건너가서 광개토태왕을 영접했다. 이때 내무랑은 태자 눌지를 대동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 눌지를 광개토태왕의 눈에 들게 하려는 보반부인의 주장 때문이었다. 내무랑이 광개토태왕의 진영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의외로 군사의 수가 많지 않았다. 광개토태왕은 번잡한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전장이 아니면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이번에도 친위대 병력 1000명만을 이끌고 사냥을 나서듯 가볍게 남행길에 오른 것이었다. 내무랑 일행이 광개토태왕의 진영에 이르자
고구려의 노신 아불파연이 나와서 공손하게 맞이했다. 여러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공을 세웠던 이 불세출의 명장은 이제 머리가 온통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세가 곧고 걸음에 힘이 느껴지는 등 용장의 풍모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장수들을 능가하는 열정으로 군단의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지휘했다. 하지만 막역지휘였던 운하굴이 세상을 등진 이후로 기운을 잃었다. 아불파연은 관직을 내놓고 물러나려 했지만 광개토 태왕은 십수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전우를 쉽게 떠나보내려 하지 않았다. 태왕은 그의 청을 물리치고 참모로 삼아 곁에 두고 조언을 구했다. 내무랑이 아불파연의 뒤를 따라 막사로 들어서니 바로 맞은편에 가벼운 사냥복 차림의 광개토 태왕의 모습이 보였다. 태왕의 좌우로는 역시 행장을 한 신하들이 늘어서 있었다. 광개토 태왕은 내무랑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이처럼 마중까지 나와주니 고맙소. 활기차고 영민한 광개토 태왕의 얼굴을 마주하니 내무랑은 노안이 환하게 트이는 듯했다. 대왕께서 저와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수고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몸소 이 먼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무랑은 노련하고 지혜로운 젊은 왕과 패기를 잃지 않은 노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구려가 강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광개토 태왕은 내무랑을 예로서 극진히 대접했고 내무랑 또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낮췄기 때문에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때 내무랑이 눈치를 보아 태자 눌지를 소개했다. 노객은 이미 천수를 누렸으니 언제 명을 달리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후사를 잇도록 하려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 걱정입니다. 만일 폐하께서 이 아이를 보살펴 주겠다고 약조하신다면 이 늙은 몸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광개토 태왕의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왕위 계승에서 눌지의 입지가 공개해질 수 있었다. 광개토 태왕은 형형한 눈으로 눌지를 쳐다보았다. 눌지는 왕의 이글거리는 눈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눌지는 너무나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처럼 울상이 됐다. 영특하게 생겼구나. 하지만 말은 칭찬이 돼 태왕의 태도에서는 조금도 기특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내무랑은 광개토 태왕의 입에서 확답이 떨어지지 않자 초조해졌다. 그에게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광개토 태왕은 은근슬쩍 화제를 바꾸었다. 제임이 그대에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광개토 태왕이 말머리를 돌렸기 때문에 내무랑도 더 이상 눌지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에 낭패의 빛이 스쳐갔다. 그때 휘장 뒤에서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나오더니 내무랑에게 절을 했다. 전하, 그동안 강령하셨사옵니까? 내무랑이 고개를 들어 청년을 살펴보니 범과 같은 기풍이 느껴졌다. 내무랑은 노안으로 인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내무랑이 어쩔 줄 모르고 머뭇거리자 광개토 태왕이 나서서 일러주었다. 지난날 그대가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냈던 실성입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하긴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무랑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청년이 실성이란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구려에 벌모로 보낼 때만 해도 아직 솜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소년이었는데
어느새 주변을 압도할 만한 기상을 갖춘 청년으로 자라나 있었다. 내무랑은 실성을 보고 나니 겁을 먹고 자신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눌지가 더욱 걱정스러웠다. 저는 전하 덕분에 대국인 고구려에서 태왕폐하의 보살핌을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사옵니다. 다정한 말투와는 달리 내무랑을 바라보는 실성의 눈 속에는 증오와 원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내무랑은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내무랑이 겁에 질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실성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자 광개토 태왕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오늘처럼 경사스러운 날에 어찌 술 한 잔이 빠질 수 있겠는가? 태왕의 명에 따라 양국의 승전과 우호를 기리는 연회가 벌어졌다. 모두가 흥겹게 마시며 즐겼지만 내무랑만은 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눌지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안색이 어두웠다. 다음 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광개토 태왕은 내무랑과 독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무랑은 광개토 태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사뭇 긴장한 채 태왕의 막사로 향했다. 광개토 태왕은 어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달리 근엄한 태도를 취했다. 광개토 태왕의 갑작스런 변모가 내무랑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짐은 그동안 신라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왔어. 이번에는 아군이 신속히 출진하여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저들은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다시 쳐들어올 것이오. 우리가 항상 신라를 돕기 위해 달려올 수는 없는 일이니 앞날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라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오. 내무랑은 일국의 왕으로서 자국의 방위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타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에 대해 비애와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평화가 보장돼야 하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중원에 가야, 백제 외에 신라를 통괄할 수 있는 관부를 설치해서 이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려 하오. 광개토 태왕은 남방에서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만일 광개토 태왕의 구상대로 고구려의 관부가 설치된다면 신라는 공식적으로 고구려의 속국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신라에게 불리한 처사라 할지라도 내무랑으로서는 이를 반대할 수가 없었다. 지금 신라의 존속은 오로지 광개토 태왕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내무랑은 약소국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며 광개토 태왕의 뜻을 받아들였다. 전후 처리에 대한 의논이 끝나자 광개토 태왕은 다시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앞으로 양국은 공동 운명체이니 서로 간의 신뢰만 잃지 않는다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의 표시로 실성을 돌려보낼까 합니다. 짐이 그동안 지켜보니 실성은 인물됨이 진중하고 재능이 뛰어나 신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혼란스러운 신라를 바로잡으려면 이런 인물이 왕위를 계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개토 태왕은 은근히 권하듯이 말했지만 이는 신라의 후계 구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단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이었다. 노회한 내무랑이 이를 모를 리 없었다. 내무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질 왕위를 둘러싼 암투를 생각하니 자괴감이 들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처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내무랑은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 힘겹게 광개토 태왕의 막사를 벗어났다.
마침내 광개토태왕은 중원의 국원성에 한예 관부를 설치하고 사려 깊은 고진여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백제, 가야, 외등지에도 사신을 보내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한예라 함은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와 신라인들을 통칭해서 부르던 말이었다. 이로써 삼한 전체가 고구려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됐다. 신라는 태왕의 위험에 눌려 하는 수 없이 한예 관부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당시는 지옥스러운 일이었지만 신라는 이를 통해 고구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었다. 광개토태왕은 중원의 국원성뿐만 아니라 신라의 금성과 가야의 임나국에도 한예 관부의 지부를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해 직접 관할했다. 광개토태왕은 실성이 왕위에 오르면 그를 통해서 신라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한예 관부를 중심으로 남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백제, 가야, 외 같은 경우 당장은 고구려의 힘에 눌려 머리를 숙이지만 틈이 생기면 언제라도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거리가 먼 고구려에서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제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남방에서 고구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라의 힘을 키우고 이를 통해 다른 나라들을 견제해야만 했다. 그런 면에서 실성은 신라의 왕으로 삼기에 적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야망이 컸지만 결코 자신의 분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고구려를 섬기는 것이 가장 빨리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광개토 태왕이 바라는 만큼 신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었다. 광개토 태왕은 실성을 떠나보내며 일렀다. 돌아가거든 자중하거라. 너에게 시련이 닥친다 해도 내 뒤에 항상 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소신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언제까지라도 폐하를 옆에서 모시고 싶을 뿐이옵니다. 태왕은 실성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넌 신라의 왕이 돼야 한다. 그러니 부디 몸조심하거라. 광개토 태왕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실성에게 정표로 태왕의 상징이 새겨진 보검을 하사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 검을 꺼내보면서 희망을 잃지 마라. 실성을 떠나보낸 광개토 태왕은 마음이 무거웠다. 비록 대의를 위해서 그를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사사로운 정으로 생각하면 실성을 자신의 밑에 두어 돌봐주고 싶었지만 이는 시대가 원하지 않았고 실성조차 바라지 않는 일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떠올렸다. 한은 8세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삶이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천하를 누비며 고구려인의 정신을 널리 알렸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므로써 만 백성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 광개토 태왕은 상인이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역로를 오가고 농부들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어 태평가를 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시련들을 거치며 고구려는 물론이고 광개토 태왕 자신 또한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겪는 시련들을 감당해내야만 훗날 과거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실성도 이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으니 광개토 태왕으로서는 병풍처럼 그의 뒤에 서서 지켜보면 될 일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남방에 대한 조치가 모두 끝나자 건위군을 이끌고 귀한 길에 올랐다. 염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도 고타의 지휘 아래 철군을 개시했다.
염성에 남은 병력은 한예 관부의 장으로서 책임을 맡은 고진여 휘하에 배속된 5,000명의 군사뿐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밭을 만났다. 밀려드는 파도에 묻혔다가 드러나기를 반복하고 있는 금빛 찬란한 모래밭은 마치 옥색 치마폭에 감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내미는 수줍은 처녀의 얼굴처럼 태왕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광개토 태왕은 끓어오르는 열정을 참지 못하고 말을 책찍질하여 백사장을 달리기 시작했다. 호위병들은 태왕의 안위를 걱정해 맹렬히 뒤를 따랐지만 태왕의 천리마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뒤따른 호위병들이 까만 점처럼 보일 때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명사심리를 단숨에 가로지를 기세였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되면 넘실거리는 바닷물로 뛰어들어 수평선 넘어 미지의 세계까지 달릴지도 몰랐다. 그 누구도 그를 멈춰 세울 수 없었다. 태왕에게 있어 현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었고 끝은 존재하지 않았다. 영특한 천리마도 주인과 마음이 통했는지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이 황금빛 모래밭을 달렸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파도가 너울거리며 이들에게 어서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출연 이완호, 황원, 정기항, 이종구, 배한성, 이정구, 이윤섬, 기경옥, 변종필, 이재웅, 이장원, 김민성.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43부 한예 관 편이었습니다.